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60대이에요. 곧 70살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나요? 새삼 3월 가는 게 야속해지는 요즘이네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난리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확진이 돼서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자식도 낳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내 할 일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병에 걸린 이대로 세상 들까봐 그렇게도 무섭고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그런지 목숨 앞에서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죽음이 그리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침대에 누워있자니 지난 삶이 일이 떠오르더군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 바로 아이들을 낳고 기를 일인데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 딴에는 정말 애를 쓰고 기를 것만 자식은 내 맘과 같지 않더군요.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생각난 김에 제 사연을 한번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첫째를 임신했어요. 옛날에는 시집살이도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지금과는 미묘하게 정도가 심해져나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를 거예요. 남편과 애정 없이 중매로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따님 어른애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끝도 없는 긴장감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에 임신이 되어 안심은 이렇게 어김없이 산천 뒤에 산이라고 아들이나 딸이든 더 신경 쓰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시험 점수도 은근히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고 좋다 싫다 표현을 잘 안 하는 남편도 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을씨가 또한 그렇게 엄밀한 말을 듣자 제가 더 부담을 느꼈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정말 축제가 났어요. 시아버지나 남편도 저에게 감사했다는 따뜻한 말을 하고 마침내 제가 집안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뚝뚝한 시아버지조차도 그 손을 내밀어 안아주시니 얼마나 기쁘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2살 돼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두 아이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것인데 얼굴부터 성격까지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아버지를 닮아서 태어났고 둘째는 저와 닮아서 태어났어요. 성격도 저와 많이 닮았는데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아했답니다. 남편은 아들이 2명이나 태어나니 딸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둘째를 낳은 뒤 잠시 후에 딸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모습은 정말 놀랍고 기묘했어요. 생활이나 육아는 다른 것처럼 관심이 없는 남편인데 아이들의 처지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셋째 아이를 둔 뒤 저희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더욱 힘든 일이 생겨났어요. 얘들도 잘 안 하고 그래서요.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지 싶은데도 참 집안이 도와주는 상황에 정말 참 힘들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상황인데 말다툼을 할 수도 없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참고 묵묵히 살아야 하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는 척하면서 남편과 각방을 쓰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아이들 방에서 자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은데 저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워낙 무언의 사람이라 부부 사이에서 시시콜콜하게 대화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오로지 직장 생활만 하고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 챙기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살면서 이렇게 살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욕구를 모두 무시하고 자식과 남편, 시부모님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답인 건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성품이 다른 두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2차가 극명하게 났어요. 첫째는 차가운 성향으로 조금은 이기적인 면이 보이는 아이였고 둘째는 성품이 착한 대신 사고뭉치였어요.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첫째는 뭘 하든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러한 차이로 둘째는 항상 비교를 당하며 자랐어요. 그 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는 아이에게 더 잘한 칭찬은 다른 데 팔렸고 누이에게는 구박과 타박이 가득 찼습니다. 함께 자랄 때 피할 수 없었던 비교는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첫째는 대학 입학도 쉽게 했고 졸업 후에도 대기업에 쉽게 취직했어요. 그와는 다르게 둘째는 고등학생 때 이미 중퇴를 하고 고시로도 겨우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고려도 하지 않았고 직장에도 2일밖에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웨이터 일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위장이 떨어져 들킬 뻔했을 때 엄마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장 집에 들어와. 내가 어디서 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 지형반에 저 극도로 귀찮은 아이야. 내 이런 자식을 그냥 방치해서 용돈 벌어 쓴다고 하는데 너 꾸준히 운운만 하면 안 돼. 내 형은 대기업에서 대리로 승진했어. 그런데 니는 사람들 앞에서 무능력한 짓만 하고 있잖아. 언제쯤 내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엄마는 조롱하고 있다. 지금 너무 가차없이 5살의 아이 교육한 것과 고등학 시점까지 자신의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는 것이나 엄마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 이 가슴 아픈 호소는 가장 억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봐야 내 입만 아픈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둘째는 남들이 보면 그저 그런 한심한 놈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지 아빠한테 어찌됐든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순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인 제 생각은 그러했지만 집안에서는 꼴통으로 동하는 둘째였어요. 상황이 그러하니 첫째 도지 동생을 할 양으로 바라봤고 둘은 붙었다면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바빴어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결혼 그래 뭐 봐둔 여자는 있냐? 사전원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인데 2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녀 알고 능력 있는 여자 데리고 왔구나.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첫째는 대리로 승진하고 얼마 안 있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집에서 외동으로 컸다는 소리에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집에서 외동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과연 까탈스러운 첫째와 결혼 생활을 완만하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부족할 것 없는 혼처죠. 그런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며느리 감이 마음에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있어요. 그 아이 집안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내건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업이든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한 모양이지요. 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들은 어쩌면 그 사업이 그 아이의 뒷받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테지만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이세요. 집안이 많이 성공하신다면 그 아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했으면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될 테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환영해 주셨고 첫째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결혼을 준비하던 동안 근래 둘째는 친척들 사이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첫째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둘째의 근황도 궁금해했던 모양이에요. 어른들에 의한 비교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당신에게는 소중한 아이니까요. 첫째가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했다는 얘긴데 둘째는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 주로 집에 있었지만 자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외식 안 힘들었죠? 강우야, 일어나서 뭉치 심엽순 먹어. 어서 나와 국시 깼어. 밤에 일하는 아들은 새벽에 들어와서 자게 하고 오전 중에는 푹 자도록 둬야지. 점심시간에 깨워서 밥 먹였어요.
남들이 다 일할 때 잔다고 남편이 둘째를 한심한 놈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점심때 꼭 같이 먹었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걸 보기 싫어서요. 밤에 일하면 힘들다고 이제 다른 일도 좀 해보자고요. 이젠 적응되어서 외식이니 이절은 나도 액을 관리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편해요. 위험하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내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래? 만나는 아가씨 생기면 엄마한테 소개해줘야 해요. 형도 결혼했으니까 너도 참 각하야지.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엄마나 형처럼 잘나. 며느리도 못 데려와. 엄마도 잘난 며느리 안 봐라. 너랑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너를 위해주는 여자면 나도 오케이야. 둘째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저와 차를 마시거나 장 보러 같이 가서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해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시간 보내라고 했지만 아들은 저와 있는 게 더 좋지. 재밌다고 했죠. 자기는 어릴 때 할 거 다 해봤다고 그런 거 이제 재미없다면서 요남들은 아들만 둘이라 곧 딸이 없는 저에게 아쉽겠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들처럼 듬직하고 딸처럼 삼심했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고마운 그런 아들이죠. 첫째가 결혼하고 2년쯤 뒤에 남편은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폐에서 종양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미 아무 증상 없이 3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저도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수술을 강행해 달라고 했고 결국 그 수술로 인해 전이가 빨라져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 몸속에 자라고 있던 암세포를 발견한 날부터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날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시간 검사의 수술의 회복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지게 됐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병이 없고 남편도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정말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 둘째는 점심을 먹고 나면 저와 차를 마시거나 장 보러 같이 가서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해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시간 보내라고 했지만 아들은 저와 있는 게 더 좋지.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잠에 빠져 죽어갈 뻔했어. 엄마도 아빠를 따라갈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서 앉을 힘이 없었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져서 먹고 다시 누웠어. 남편을 잃어버린 후 오로지 나만 노화하는 내 모습을 보며 둘째는 깊은 걱정에 빠지더라. 모든 것을 멈추고 엄마가 죽을까 봐 가까이 있어줬어. 내게 미안한 마음의 비밀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억지로 억누르기엔 미움이 너무 저리고 먹을 수 없었어. 결국 둘째는 의사를 부르고 진찰을 받았고 거기까지 맞이하게 됐어. 의사는 심리적인 문제로 음식을 못 먹는 것 같다고 말했어. 그날부터 둘째는 내 방을 함께 쓰기 시작했어. 불편할 텐데 왜 여기서 자냐고 했지만 엄마랑 같이 자야지 했어. 둘째, 내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다니까 자라고 한다며 당분간 같이 자겠다고 했어. 내 둘째는 끝까지 나를 돌볼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 그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 둘째가 너무 신경 써줘서 점차 체력이 돌아오더라. 둘째는 나를 돌보고 밥도 챙기고 산책도 시켜주고 너무 감사하게도 해줘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어. 둘째와 함께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첫째가 2번 집에 나타났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너 혼자 왔어도 돼. 남편님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 갔어.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여기, 이거 드려보세요. 처음부터 아내를 위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거 드시고 싶은 거 산 챙겨두세요. 그래야 기운이 도철할 거예요. 내 강호가 챙겨준 걸 먹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봉투를 들고 온 건 왜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첫째의 시선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차가워질 정도로 느껴지더군요. 문득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서러워지기도 했죠.
혼자 집에 온 첫째가 별로였다면 둘째는 봉투를 가지고 와서 아내가 돈을 확인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얼마 안 했네.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도 너무 적게 넣었어. 근데 여기 있어줘서 엄마께 드려야겠어. 다음번에는 형수도 데리고 와. 자신한테도 아닌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굴도 안 비추는 걸로 볼 때 이건 문제가 되겠어. 둘째는 첫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나더군요. 첫째는 둘째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얼마 안 있어 가버리는 것을 보고 둘이 서로 아웅다웅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씁쓸해했다. 앞으로 형제가 서로를 보며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 많이 안쓰랬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형을 향해 씨를 소리해주는 둘째가 고마웠다. 예전에 자마 속에듯 말을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둘째가 대신 말을 해준 것 같아 고마웠다. 첫째가 두 번째를 데리고 왔을 때는 지쳐 보였고 둘이 함께 있을 때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렵긴 했지만 항상 지형 소식을 물어보는 것은 좋았다. 첫째가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냐는 물음에 며느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느껴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각나며 가버렸다. 첫째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떠났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집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스러웠다. 어떻게 애를 키웠던지 정말 힘이 들지 않도록 키웠는데도 아들은 평소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야망 때문인지 무슨 이유든 몰라도 제가 알던 첫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동안 혼자 잘났던 형제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었다. 안 싸우고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안 싸워둬서 살면서 길을 잃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가시고 여러분은 이미 30을 넘은 것이 참 많아 언제 결혼할지 여자와 만나지 않으면 내 일은 내가 스스로 처리하겠어요. 첫째 아들과 마음이 알 수 없이 바쁜데 둘째와 얘기하면 금방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것이 우리 둘째의 능력이었어요. 긴장한 분위기를 어느새 풀어주는 능력이죠. 덕분에 저는 다시 기운을 내고 아들은 일터로 복귀했어요. 제 탓으로 한동안 쉬었던 둘째는 새로운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나면서 저는 걱정되어 쉽게 다시 한번 글을 내보낼 수 없었지만 그의 결론을 힘들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걱정되어 마지막 날까지 자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가게 되었어요. 이유 없이 전의 집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걱정되어서만큼 밥을 잘 먹고 정상적인 일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떠나가는 둘째 아들을 눈여겨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체력을 강화하듯이 운동과 등산을 통해 노력했어요. 바쁘게 지내면 둘째 생각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시 한번 정리됐어요. 남편이 남겨둔 집과 퇴직금이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진 않았어요. 4년간 제게 잘해주지 않았던 분 믿을지만 그래도 성실한 건 알아줬거든요. 착실하게 재산을 쌓아 놓았기에 덕분에 제가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라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었죠. 집은 지금은 제가 혼자 사는데 크게 느껴졌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추억이 있는 곳이라 계속해서 살고 싶었어요. 나이를 들면서 추억을 먹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집은 계속해서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맏딸이 갑자기 찾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을 팔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빠도 없이 혼자 사기에는 크고요. 우리 집과도 가까워서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작은 평수로 해서 그쪽으로 이사하시면 어때요? 아빠를 잊고 새 출발해야죠. 첫째와 함께 온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안겨주며 이사 얘기를 이어갔어요. 이사 생각은 처음에 없었지만 가까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있으니까 자주 오셔서 손주도 보시고.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첫째의 말을 듣고 조금 고민해봤어요. 거기에 고정의 추억이 있지만 그것을 놓아야지 새롭게 시작하고 손자 세대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지요. 그 위선자. 처음에는 지금 임신 중이라며 사업이 잘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이사 간다고 하더니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사업 문제로 인해 아파트가 모조리 저당으로 잡혀버렸다고 밝히는 등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거절하기도 어려웠지만
결국 속이 타이사 거부를 했고 그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슬픈 표정으로 있었다. 며느리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후 어려움에 처해 돈도 손해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사 문제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아쉬웠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아들에게 빌려준 후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장인 회사에서 급히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빌려준 후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돈의 행방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남아 떠났습니다. 이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미 수억을 깨먹은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 건지 이 집을 바라봐 주길 부탁하는 사람도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사는 집이고 필요해서 넘겨줄 수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야 했지만 제 마음도 참 편하겠어요. 첫째는 내 자식이니까. 부모의 마음에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만약에 일이 잘못되어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집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돌아갈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 딸은 이런저런 계획을 다 짜놓았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요새 잘 지내세요? 둘째는 얼마나 바쁜지 며칠에 한 번씩만 전화를 했고 지방에 있는 애가 날 걱정할지도 모르니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둘째도 언제까지나 제 뒤에서 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부담되는 말은 아껴야겠죠. 둘째는 일하러 가서 착한 여자를 만나서 소개받으면 나중에 소개시킬 테니. 그 목소리에 들뜨면서 좋아 보였어요. 그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씁쓸하고 그랬어요.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둘째의 목소리는 기분을 좋게 해주었고 첫째의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집을 안 팔겠다고 단호히 말했고 첫째는 한동안 집에 발을 딛지 않았어요.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남아 떠났습니다. 이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어머님. 어제 제가 준 반찬은 다 드셨어요. 왜 반찬을 넣어놓고 가셨죠?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랑 첫째가 어제 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았던데요. 언제 왔다는 건데? 상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치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다니네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넣었어요. 아들 내외가 고스톱 치는 걸 보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를 병원에 넣어 돈을 빼앗으려 하니까 어떻게든 막고 싶어요. 함께 울던 아들, 세계 엄마란 이름을 준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며 안 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앞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아들이 알아차리더군요. 분명 다 알았었는데 말을 하지 않아 병원에 가려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아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나를 보며 나는 한숨밖에 쉴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으니 자기대로 하는 게 재미있는 듯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정신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한 장문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만큼 했음에도 제자리를 찾기 힘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결혼하고 아들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엄마 방풍, 여기 계세요. 혼자 집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해되기를 바랐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하든지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라며 떠드는 말에 눈물이 흘려요.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 미래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어제만은 말해주는 거죠. 당신은 단지 에너지 할 일이 그런 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나누어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들은 갑자기 아픔을 나타내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그들은 방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에 저는 오랫동안 혼자서 울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노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봤지만 저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베개까지 젖을 때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모른 척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나는 엄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라는 소리에 나는 서둘러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을 빌렸습니다. 그 후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만 그의 반응은 화가 나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꽃병원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뭐야, 왜 또 오는 거야? 혼자 남겨두고 걱정되어서 집에 CCTV를 설치했어. 형제인데 왜 엄마가 불편해할까봐 말을 못했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형부가 연극을 한 게 분명했어. 그래서 불안해서 지방으로 가는 것도 CCTV를 설치했어. 집 현관과 마당에 설치돼 있어서 첫째와 며느리가 밖에서 대화하는 걸 모두 녹화했었어. 그걸 확인한 둘째가 내게 말했어. 형이 집 담보로 대출을 하려는 모양이었어.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대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둘째가 말로 사실을 들으면서 마음이 미어졌어. 오열하다가 첫째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키워졌는데 이러다니 너무 속상해. 지금 형부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팔았는지 확인해야겠다. 알았어. 이대로 계속 참을 수는 없어. 마음을 먹었어. 일주일 뒤 첫째에게 전화해서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다. 애는 그러지 않았던데 딸은 바로 도착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지난번보다 좋아 보이는군요. 최근 요양원 음식은 맛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환자가 아니라서 환자 식사 이 일회를 먹게 되네요. 엄마, 10번째로 일어난다 해서 계속 오고 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아들과 며느리처럼 탐색했어요. 여기에 가서 내 결정을 내린 아이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러 부르셨나요? 5일 현장에 사람이 있어서 뭘 말하러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둘째가 오기를 기다리며 입을 다물고 있었고 곧 둘째가 방에 들어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둘째는 형과 형수를 보지도 않고 벌을 쳐다봤고 첫째도 둘째를 보며 웃지 않았어요. 그 둘을 번갈아 보다가 사마가 내 집에 살림을 차렸대 라며 말했구나. 어머니, 집이 오래 비워지면 좋지 않아요. 어머니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집을 돌아볼게요. 말이 돌보다라고. 귀찮아할 것 같다는 뜻일때요. 저는 가수같이 쳐다봤어요. 너희들은 집을 접니다. 라며 왜 그러세요? 첫째가 걸음마를 보내며 물었다. 그래서 둘째에게 받은 등기권리증을 보여줬어요. 이제 카모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라고. 어머님이 한 발 늦게 따르시는 듯한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딜 보나 저를 둘러싸는 게 너무 이상해요. 왜 자꾸 마음대로 명예 이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어머님. 우리도 분명히 상속자인데 너희들은 아버지의 보험금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 집은 카모야. 왜 그걸 토할 거예요? 강준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대. 내가 화내어 쳤다고 해. 이 마음 아마도 평소보다 더 크릭되고 있었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가십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엄마, 다들 뭘 말하나요? 엄마가 치매 환자라는 거죠? 그때 둘째가 말했어요. CCTV를 설치했었다는데 거기에 형제가 얘기하는 모습이 녹음되어 있던 걸 모르고 있었네요. 그제서야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둘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게 분명했어요. 나 대화를 듣고 소름 끼쳐요. 둘 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어쩜 그렇게 썩어 있는지요? 평소 아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CG로 보기엔 항구 빌라처럼 아는데.
A. 기어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빼돌렸. 도련님, 말씀이 좀 심하십니까? 여전히 잘못을 모르고 머리를 빳빳하게 저버려 있네요. 며느리를 보며 저의 머리는 아련해졌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와서 남편을 좋아하고 그때의 생각이 떠오른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며느리를 대해주고 싶어하며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감아주던 것이 생각났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비웃음을 주곤 하였다. 나는 이제 너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 더 이상 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거야. 너도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해. 첫째는 내 발언에 놀라며 한 번도 나를 모욕한 적이 없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담담해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나는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했다. 첫째는 다가와 무릎을 꿇고 소리치며 용서를 구했다. 그 힘없이 울음을 터뜨린 아들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멋져하게 곁에서 지켜보았다. 아무리 울어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일어서라.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단호했고 첫째는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가만히 그 말을 되풀이했다. 나중에는 며느리마저 동요하며 노골적으로 타박거리지만 나는 결연했다. 두 사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지금 쓰는 글에서 그날을 되새기며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긴 한다. 용서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엄마의 단단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다. 가끔 핸드폰으로 긴 문자가 오지만 미답을 선택했다. 그 집은 팔아서 추억을 남기지 않았다. 팔게 된 이유는 좋은 추억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추억까지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착하고 온정적인 여자였다. 그 덕분에 새로 집을 지어 함께 살게 되었다. 첫째는 파산했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위험하다 생각되어 손을 뗐다.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 아들이 저한테 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사건으로 아들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아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는 아이에 충분히 그럴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씨를 잘 썼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끝까지 읽어줘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함께 팀